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오늘 강연을 맡은 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좀 떨립니다. 예, 제가 이 카메라 앞에 한 30년 섰는데요. 여전히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뭐 전혀 안 떨리시죠, 그죠? 그죠? 그냥 뭐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강연이 좀 재미없다, 지루하다 그러면 뭐 한잠 주무셔도 괜찮고, 그죠? 예, 괜찮습니다. 예, 모든 건 다 이제 이 강연자의 잘못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오늘 강연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 얼굴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죠. 예. 요즘 젊은 분들은 저를 잘 모르세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두 장의 사진을 보고 계신데 대개 이제 이런 사진을 볼 때 이제 이 비포 애프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저는 한글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비포 애프터는 좀 싫어하고요. 그냥 뭐 전과 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19살에 제가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 무명 생활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뭐랄까 개그맨으로 뭐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 10년 만에 어쨌든 개그맨으로 이제 시체말로 이제 뜬 거죠. 예. 그래서 TV 가이드라는 이 잡지 이런 데 이제 표지 모델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방송 사회자로 일을 많이 했고요. 예. 거기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해서 나이 40에 이제 한국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방송하고는 조금 멀어졌고요. 예.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 주제는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우리 문자 한글입니다. 사진을 좀 보면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이 사진은요,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작년에 중국 청도, 그러니까 칭다오라고 하죠. 그 여행을 갔다가 이 올림픽 공원 정문에 이 안내문이 걸려 있는데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이걸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냐? 지금 안내문 안에 공원으로 금지되는 애완동물과 차량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얼마나 반갑습니까? 예, 10년 전에는요 이런 거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그냥 뭐 중국에 여행을 갔다, 그럼 중국 글자하고 영어만 딱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글이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이것은 이제 중국이 우리를 인식하고 있다, 한국을.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을 잘 대접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반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표현이 조금 어색해요, 그죠? 예, 우리는 저렇게까지는 안 쓰거든요. 예, 좀 더 간결하게 쓰지 않습니까? 되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할까요? 애완동물 차량 금지.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셨나 봐요. 어떻게 해요? 예. 진입 금지. 개그맨 김용민 씨가 와 계세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게 강연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오셨답니다. 정말 고맙네요. 예. 존경합니다. 예, 후배지만 정말 훌륭한 후배입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요? 우린 보통 어떻게 쓰죠? 차량 진입 금지. 네. 뭔가 지금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문장은 그래도 꽤 길었습니다. 예.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그냥 애완동물 뭐 및 차량 출입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반갑긴 한데 한국어 좀 어색하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 외국 간판에 표기된 그 한글을 보면서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참 그 웃을 수 없는 심각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 혹시 그 평소에 그 친구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그럴 때 맞춤법이나 뭐 띄어쓰기 이런 거 신경 쓰세요? 네. 신경 쓰세요, 진짜? 네. 정말입니까? 네.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카톡은 제가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빠르시네요. 예. 카톡이 편하죠. 예. 신뢰지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예.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예. 자, 한 장 더 볼까요? 야, 돈 언제 갚을 거야? 지금 줄게. 계좌번호가 뭐야? 계좌번호. 이분 절대로 돈 못 받습니다. 예. 이런 분한테 돈 빌려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또 하나의 충격적인 맞춤법을 보았다. 예, 고리따분한 성격. 예, 이게 이제 뭐 고리타분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이 고리따분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창의적으로 표현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나 방금 엄청난 거 봐. 폼,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이거 약간 고쳐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좀 많이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진짜 특히 이제 국어 선생님들은요, 지금 한국어가 위기다. 그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한글을 잘 쓰고 있는지, 한국어를 잘 쓰고 있는지 좀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요, 정말로 이 한국어와 한글이 위기였던 때는 바로 일제 강점기입니다. 이때는요, 일제가 우리말과 글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말글을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지킨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막 벼락치고 그러죠. 그럼 무섭죠. 피대침도 달지 않습니까? 예, 높은 건물에는 날벼락을 맞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벼락 가운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벼락이 돈벼락이에요. 저분 지금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시는데, 만일 1년에 순수입이요 450억이 들어온다. 모든 걸 다 빼고.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450억이 그냥 들어와요. 순수익입니다. 순수익. 예. 일단 이제 직장을 그만두죠. 사업도 정리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이었던 세계 일주, 그죠? 비행기를 타고 유럽의 어느 하늘을 날고 있다든가. 그런데 실제로 그만한 유산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바로 간송 전영필입니다. 이분은 이제 휘문고고를 다니셨고 와세다 대학 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죠. 이분이 20대 초반에 엄청난 유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되게 토지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 곳이니까 이제 쌀을 수확하고 이제 그것을 팔고 이렇게 되는 건데, 모든 비용, 뭐 인건비, 뭐 재료비 다 빼고 순수입이 1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5만 원. 예. 근데 그 당시에 뭐 집값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서울의 그 기와집 한 채가 1,000원 정도 했다 그래요. 700~800원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비싼 건 더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1,000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서울의 기와집 한 채가 1,000원이다. 그럼 지금 서울 아파트, 부산도 뭐 마찬가지겠고, 그죠? 대구나 뭐 광주나 뭐 목포나 어디나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파트 한 채 값으로 했을 때 제가 조금 낮게 잡은 겁니다. 3억으로. 그러면 그 15만 원이 150채 가격이기 때문에 450억이 되는 겁니다. 사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해마다 450억이라는 돈이 들어온다면,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남부러울 게 없다면, 어쩌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영필 선생은 뭘 하시냐면요, 일제 때 이제 우리가 많이 그 수탈을 당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우리 문화재도 많이 약탈당했다 이런 표현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수탈을 당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 도굴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덤 안에서 아주 그 귀한 그 문화재, 고려 청자 같은 것들, 도자기 백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뭐 금관 같은 거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도굴꾼들에게 도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동품상들 이렇게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그리고는 뭐 외국으로 유출이 되는 겁니다. 대개는 이제 일본으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영필 선생은 물론 이제 정말 인생의 스승 그 오세창 선생을 만나서 감화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한 유산을 갖고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이 정신 그리고 혼이 담긴 우리 문화재를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화재를 수입하기 시작해요. 고소화라든가 도자기라든가 불상, 석탑, 뭐 닥치는 대로 이제 수집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문화재를 지키시는데, 이게 이 간송 선생이 수집한 것 가운데 또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고려 시대 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금속 활자, 또 이제 팔만대장경 있죠. 와 더불어서 바로 이 고려 청자입니다. 이게 지금 국보입니다. 국보인데 이것도 도굴이 됐었다 그래요. 그리고 마에다라는 일본 골동품상이 이걸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골동품상은 이제 수집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사서 다시 되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윤을 남기고 이러는 건데, 이 마에다가 갖고 있는 그 청자, 이것을 이제 전영필 선생이 알고 찾아가서 내가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딱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애가, 심지어는 조선인이에요. 조선인이 와서 감히 이 귀한, 그 사람한테는 이 비싼이었겠죠, 이 청자를 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시큰둥한 마음으로 뭐 2만 원 뭐 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영필 선생은요,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바로 가방에서 지퍼를 열고 현금으로 2만 원을 꺼내서 지불을 하고 그 청자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2만 원이면은 아까 그 집값으로 이렇게 따지면요, 6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금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청자를 이제 간송이 소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마에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뭘 팔았는데 가만있어 보니까 내가 잘못 판 거 아니야? 후회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유족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마에다가 그걸 되살려고 왔다고 합니다. 뭐 다른 분을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전영필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절대 되팔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좋은 우리 그 예술품을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갖고 오십시오. 제가 아주 후하게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영필 선생은 이 골동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전용필 선생이 정말 그 귀한 우리 문화재를 많이 수집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훈민정음입니다. 이 훈민정음을 전용필 선생이 수집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이제 이 훈민정음이란 책은 1446년에 이게 이제 배포가 된 걸로 봅니다. 우리 이제 그 1446년에 반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책을 인쇄를 해서 배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책이 한 권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이 어떤 글자인가? 물론 훈민정음이라는 게 굉장히 그 배우기가 쉽고 쓰기가 편하다. 이게 소리 글자로서 좋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안동에서 이게 딱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전용필 선생이 또 이제 교섭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도자기라든가 이런 예술품은 굉장히 좀 이렇게 비싼 값에 그림 같은 것도요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 책은 아무리 뭐 이렇게 뭐 귀하다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거래될 때는 한 100원 정도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갖고 있던 이용준이라는 분은 한 1,000원쯤 받았으면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훈민정음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책이거든요. 예. 그런데 전용필 선생이 먼저 그게 훈민정음이라면 제가 적어도 10,000원은 드려야 됩니다 하고 10,000원을 건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훈민정음을 전용필 선생이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중간에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는 1,000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애쓰셨다고. 1,000원이면 기와집 한 채, 아파트 한 채입니다. 여러분도 친구가 뭐 이렇게 귀한 책을 갖고 있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드디어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제자 원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선 왕조실록에 담겨 있는 내용도 세종서문과 이 글자들이 이런 그 소리를 갖고 있다. 이걸 설명하는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월인속보, 이 훈민정음 언해본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도 딱 그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예를 들면 고전을 모방했다. 옛날 글자, 어떤 글자인지 모릅니다. 또는 이제 인도의 범자를 모방했다. 아니면 또 몽골의 무슨 파스파 문자를 모방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거다. 심지어는 그 문창살설도 있었습니다. 문창살설은 뭐냐면 세종이 문창살을 보고 거기서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을 만들었을 거다. 이런 그 설까지 나올 정도였던 거죠. 저는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창살설 거기서 이 기역, 니은을 만들었다. 제 친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응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주 재치 있게 답변하셨죠. 문고리가 이응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 우리가 이제 그냥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해례본 이것을 붙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그 제자 원리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이 기역, 어금니 소리, 글자 기역, 이것은 혓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발성기관 상형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소리를 낼 때 그 발성기관의 모습, 그것을 디자인해서 고안해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아 그랬나 봐, 아 그런 거였어? 야 놀라운데? 이 정도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발상입니다, 사실은요. 예, 저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창의성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창의적인 분은 바로 세종대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혓소리 글자 니은, 혀가 윗 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떴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키읔은요, 기역보다 소리가 좀 세므로 획수를 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획을 하나 더해서 디귿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에다 획을 하나 더해서 티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게 또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키읔은 기역보다 소리가 좀 세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소리의 성질이 같다는 겁니다. 같기 때문에 글자를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다르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20세기에 와서 이제 그 세계 언어학자들이 또 훈민정음을 이제 연구를 하죠. 그런데 바로 이제 영국의 그 제프리 샘슨이라는 그런 그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보고 아 훈민정음은 자질문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비슷한 형태를 가진 글자는 비슷한 음성적 특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보고 정말 그 이 세계 언어학자들이 그 과학성이라든가 그리고 15세기에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이 경탄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명품 문자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이 훈민정음은 명품 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이 훈민정음의 정인지서가 맨 뒤쪽에 달려 있는데 거기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 되기 전에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 예. 며칠 걸리셨습니까? 몇 시간 걸리셨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글자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살펴보면요, 이 훈민정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소리 글자, 표현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음소 문자입니다. 음소라는 것은 이제 가장 그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는 그 소리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음과 모음이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자를 보게 되면 미음, 아, 리을, 이게 이제 결합해서 말이 되지만 이게 쪼개진다는 거죠. 예, 무, 아, 르 이렇게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질 문자 그, 크, 그리고 끄. 그러니까 이제 이 크는 거친 소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 쌍기역 같은 경우는 이제 된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음성적 이 특성이 같다는 겁니다. 실제 이것은 소리를 내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기 싫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예. 그러면은 딱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 하고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입 모양이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죠? 그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느 할 때 뭔가 달라지는 게 있죠? 혀가 천정에 딱 붙었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음성적 성질이 같은 것들은 형태를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에이오 모음이 있고 나머지 자음입니다. 형태 비슷한 거 있습니까? 제각각 따로 놉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이제 고정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거죠. 예. 이 훈민정음이라는 게 이제 이웃 나라 글자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봐도 이게 한결 좋다는 걸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가나 문자를 사용합니다. 이 가나 문자도 이 표음 문자입니다. 그런데 가나 문자는 음절 문자예요. 훈민정음은 음소 문자인데 얘는 음절 문자입니다. 음절 문자는 뭐냐면 자음과 모음이 이미 한 몸이에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뉴의 카자를 보시면은 이미 이게 결합이 돼 있어요. 쟤를 분리를 하려면 저걸 칼로 도려내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본어는요 가나 문자로 표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어는 항상 이게 끝날 때 이 모음으로 끝나는 그런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를 하면서 이 일본 글자인 가나 문자를 사용한다. 이때는 불편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가나 문자라는 것은 일본어를 표기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외래어를 표기한다든가 또는 이제 외국어를 공부할 때 이제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바로 문자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일단 보시면 우리는 이제 영어 모닝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한글로 아주 쉽게 모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발음도 비슷하죠. 물론 뭐 억양이라든가 이런 건 다를 수 있어요. 발음을 할 때. 그런데 일본 글자로 이걸 표기하면요. 최선을 다해서 표기를 해도 모닝구가 됩니다. 모닝구. 예. 여기 오늘 오신 분 가운데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아마 란닝구 기억하시죠? 네, 어렸을 때 저도 란닝구 많이 입었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아마 런닝 셔츠라고 얘기할 걸요, 그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런닝. 이거를 란닝구. 이게 일본식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란닝구를 입고 했는데 바로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모닝인데 또 러닝인데 이것을 가깝게 표기를 못 한다는 거죠. 예. 근데 한글은 정말 가깝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요. 소리 문자고 음소 문자입니다. 여기까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영어는 발음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글자 하나가 여러 개의 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제가 3개만 딱 적어놨는데요. A 같은 경우에 애플 할 때는 애 소리가 납니다. 에이스 이때는 또 A로 바뀌어요. 글자는 안 바뀌었는데 소리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할 때는 또 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영어를 배웠는데 그때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영어는 사전을 찾아봐야 돼. 그리고 이 발음 기호 이걸 꼭 확인해야 된다. 이걸 아주 신신당부하셨던 걸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은 이 한글은 사실은 그 글자와 발음이 1대1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분은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의 이제 포스 교수인데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했다. 이분은 레디아드 교수네요. 예, 컬럼비아 대학에. 한국인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학적 사치를 누리고 있는 민족이다. 문자학적 사치.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품 좋아하는데 우리가 문자는요 세계에서 가장 명품 문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한글은 이렇게
좋은 글자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훈민정음은요, 백성을 위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예, 이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훈민정음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아시죠? 예,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근데 이 세종대왕은요, 여러분 저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거 외우시죠? 그죠? 예. 조선의 4번째 임금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셋째 아들이에요. 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양령이고 세자였죠. 양령이 임금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왕이라는 거는 이 적장자 상속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 그래서 양령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양령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안 해요. 놀기 좋아하고 매사냥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고 또 심각했던 것은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여자 관계가 아주 문란했습니다. 모르는 기생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자기가 좋아하는 기생을 몰래 궁으로 불러들여서 동궁으로 불러들여서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고 심지어는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여러 차례 태종이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줘요. 왜? 장차 왕위를 이을 텐데. 그러면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양령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식의 상소까지 올리냐면 아버지도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괜찮고 나는 안 됩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태종이 안 되겠다. 이 양령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택현의 원칙을 세웁니다. 택현. 사실은 순서가요. 첫째가 폐쇄자가 되면 당연히 둘째인 효령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 안 넘어가고 셋째한테 넘어간 데는 바로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태종의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거죠. 왜냐? 아무래도 어진 사람, 현명한 사람한테 이 왕이 물려주는 게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충령입니다. 충령. 효령은요, 그냥 성격이 참 좋았다 그래요. 잘 웃고, 근데 몸이 조금 약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술을 못 마셨대요. 근데 그것도 신기해요. 술을 못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술 안 마시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신기한 게요.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그래도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접을 하면서 한두 잔 대작을 해야 되는데 술을 전혀 못 마신다는 거예요. 예, 조금 그 믿기 어려운 그런 기록인데 어쨌든 그 실록에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충령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굉장히 현명하고, 예. 그래서 충령이 이제 바로 이제 왕위를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해서 정말 파격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충령이 왕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령이 왕이 됐습니다. 세종이죠. 세종이 문자를 창제합니다. 만일 이 훈민정음이라는 게 왕이 창제한 문자가 아니었으면 훈민정음이 세상에 보급이 되고 알려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요, 저는 이제 30년쯤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제가 이 발명 특허 이것도 한 2개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알리고 싶죠.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세종이 왕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왕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 이것도 정말 이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필연이었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훈민정음은 누가 창제했다? 라고 배우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훈민정음은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창제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나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냥 세종이 창제했다 이렇게 배우신 분?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배웁니다. 네,
요즘 학생들은. 예. 근데 요즘 학생들이 아니고 저랑 비슷한 세대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창제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동 작업, 협찬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한 결과 지금 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훈민정음은 세종이 창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럼 집현전 학사들은 뭘 했느냐? 창제 이후에 바로 이제 훈민정음에 이제 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보시면요, 세종 25년입니다. 1443년 이달에 임금이 친히 업문 28자를 지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지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달에 업문 짓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지은 겁니다. 예, 이게 이 훈민정음에 관한 남아있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첫 번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세종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만들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있을까요? 그런 것을 미리 얘기하면 내가 글자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걸 먼저 얘기하면 분명히 반대할 신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왕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왕권과 신권은 항상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면서도 또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권이 좀 강하면은 왕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 합니다. 근데 세종이 생각할 때 내가 이걸 만든다고 얘기했을 때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 내가 이거 시작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혼자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 아들들, 딸한테 이제 내가 지금 이런 걸 만들고 있어 라고 얘기했을지 어땠을지 모릅니다. 다만 이 세종은 공부를 좋아하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언어학에 관한 것을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아주 정말 가까운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의공주 같은 경우에 질문을 받았어도 어쩌면 아버지가 글자를 만들고 있다 이런 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바로 이제 세종이 창제했다. 그리고 28년, 그러니까 3년 후죠. 이때 바로 이제 이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3년에 만들고 이것을 이제 집현전 학사들로 하여금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해설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불경 언해 작업이라든가 유학의 경전 언해 작업이라든가 또 뭐 운학을 편찬하는 이런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집현전 학사들이 이제 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은 세종이 직접 창제했다. 예,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세종의 서문입니다.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 이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할 뿐이다. 사실 이때는 그 이두라는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두도 한자가 기본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문자 생활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해야겠다는 것도 아마 세종이 새 문자를 만든 그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바로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바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게끔 그 언로를 열어줬다는 거죠. 예. 과거에 이제 그 사대부들, 이 지배계층, 이 권력자들, 이들이 문자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학문을 소유하고 그리고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한자라는 것은 백성하고는 묻백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백성들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종은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는데요. 저에게는 가장 경이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을 심어주고 갖게 해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체성, 바로 이제 한국어 그것을 표기하는 문자 이제 한글 훈민정음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제 강연은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15세기의 세종은 백성들의 어려움, 또 백성들의 그 언권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훈민정음 28글자 중에서 현재 쓰지 않는 글자는 어떤 걸까요? 문제가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의욕이 안 생기시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글자일까요? 김용민 씨? 그 앞에 분한테 기회를 주시겠어요? 예. 김용민 씨가 손을 딱 들었다가 앞에 분한테 기회를 드립니다. 저렇게 배려심이 있어요. 네.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그 아래야 할 때 점 찍는 거 그거랑 또 그 세모 모양 제가 정확히 명칭 몰라서 세모요. 세모랑 그리고 또 좀 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있는 걸로 그런 거. 네. 지금 우리가 24글자를 쓰고 있죠. 그죠? 네. 지금 몇 글자 쓰는지 잘 모르시는군요. 24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모. 근데 4글자를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죠. 4글자 가운데 2글자를 말씀하셨어요. 아래하고 세모. 이건 이제 우리가 반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소리인데 이제 반쯤 이소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는요 옛니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린 히읗입니다. 여린 히읗.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것을 퀴즈로 이제 이렇게 드렸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4글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글자들이 어떤 소리를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국어학자들이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말에 지금도 남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아 소리가 궁금하시면은 제주도 가세요.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3글자는 정확하게 어떤 소리인지 사실은 어렵습니다. 추측하기가.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5세기에는 그러면 이 소리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제 후대로 오면서 이 글자를 안 쓰게 되면서 그 소리가 없어졌거나 우리가 그 소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아까 일본의 가나 문자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나 문자는 표음 문자인데 소리 낼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요 이 문자의 어떤 감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힘들어합니다.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외국인이 있어요.
그래도 얘기할 때 들어보면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근데 일본어를 아주 잘하는 한국인이 있어요. 일본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처음에는 국적을 모릅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혹시 이렇게 되면 이제 저 사실 한국 사람입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이 훈민정음 한글이라는 이런 아주 풍요로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글자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이 네 글자의 소리가 없어진 거, 이것은 좀 아쉽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좋은 글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네, 이 앞에. 예. 강연 들으러 온 김희연이라는 학생인데요. 예, 요즘 소확행이나 인싸나 댕댕이 같은 신조어가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 이런 신조어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소개팅이나 왕따, 대박 이런 단어들로 표준어처럼 사용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이 한글 파괴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신조어 국어사전 등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아들었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처음에 소확행은 제가 잘 들었어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 소확행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예, 이게 작지만 아주 확실한 행복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예, 그거 굉장히 소중한 거죠. 예, 행복이라는 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매사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확행이라는 말은 좋아합니다, 사실. 예. 근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안 들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젊은 분들은 잘 알고 쓰는 말인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세대가 차이가 나면은 잘 못 듣는다.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 간에도 소통이 잘 돼야 사실은 세대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거가 쉽게 풀리는 거거든요. 세대 간의 소통이 잘 돼야 부모님이 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어느 지역에나 다 있어 왔던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줄여서 말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소통 가능한 범위에서 만드는 게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좋은 말을 만드는 게 좋죠. 듣기에 좀 이상한 말 이런 것을 만들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조어 사전 말씀하셨죠. 신조어 사전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새로운 말이 태어나지 않는다. 마치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자칫하면 썩을 수도 있죠. 예. 말도 자꾸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이것이 성장하고 이게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네. 저는 조유나라고 하고요. 네. 아까 한글 창제에 대해서 듣다가 창제의 주역이 이제 세종대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에 한글 창제에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 나란말싸미를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사실 세종대왕이 아니라 신미대사죠. 신미대사가 이제 한글을 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이 사실이 맞나요? 아마 이미 이제 그 영화가 공개가 되고 그런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로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죠. 영화라는 건 이제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본 분들이 걱정했던 건 뭐냐? 이것이 자칫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게 아니냐.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 총 28개의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전대미문이다.
8만 대장경에서 언급한 문자의 생성 원리를 점과 선 단 2개만으로 완벽하게 구현했어. 그것이 모든 모음의 뿌리이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미대사의 역할이 마치 이제 창제자처럼 묘사가 됐다는 거. 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걱정거리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훈민정음은 세종 친제입니다. 그거는 그 실록에도 나오고 또 훈민정음 책에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인지가 마지막에 붙인 서문에도 다시 한번 이 글자는 이제 임금이 만든 거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제 공부하면서 역사를 복원할 때는 그 중요한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직접 이 시대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훈민정음은 세종이 창제한 걸로 얘기하고 있고요. 신미대사가 관여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학계에서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 의견도 아니고요, 극소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예. 사실 제가 이것을 오늘 이제 한절 명언으로 준비한 건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죠. 세종이 이것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 이미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물론 15세기 중세에 무슨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죠. 그렇지만은 그런 세상을 혹시라도 내다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지금 한 60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은 국민이 바로 나라의 주인인 그런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지금까지 정재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